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강의하면서 소개드리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알던 분, 캐나다에서 알던 분, 이렇게 친구들, 지인들, 아니면 건너서 아는 사람들, 그 현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합치면 몇십 분이 되세요. 네. 근데 제가 블로그에, 아까 제 블로그에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하면 그분들 그 사이트를 공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그분 숫자들이 거의 한 40분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런데 저처럼 이제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블로그를 하다가 처음에는 하다가 이걸 또 안 하잖아요. 그럼 검색어에서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블로깅을 조금씩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그분들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몇십 명, 제가 아는 몇십 명 중에 블로그 하는 사람 저 한 명뿐이었고, 제가 그 카테고리에 넣었던 그 몇십 분 중에 열심히 블로그를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또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명수는 되게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다니, 지금 대화 속에서도 벌써 뭐 호주 경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일본 친구분, 일본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 얘기가 나왔듯이 곳곳에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쉽게 알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 네,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되게 넘쳐나지만, 그래서 레이첼님이 주시는 정보가 되게 소중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찾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실질적인 정보들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영어 공부법을 좀 알려달라. 근데 제가 책을 좀 읽었거든요. 책 보니까 정말 열심히 내가 영어 공부 막 했어요. 토익 점수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몇 점이었죠? 그건 책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그리고 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많이 받아서 저는 정말 영어를 못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그냥 이력만 봐도 영어 못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리고 단계별로 그 영어 공부했던 방법들을 제가 책에다가 꿀팁으로 꽉꽉꽉 채워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단계별로 했거든요. 초급, 중급, 고급이 했을 때 공부 방법들이 좀 달라요. 그거를 내 지금 레벨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책을 아직 안 샀잖아요. 네, 그러네요.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가서 이따 보지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초급에 조금만 알려줍시다. 우리 조금만. 네. 초급 하실 때는요. 초급이 사실 제일 쉽거든요. 그 방법을 몰라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초급에서 중급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방법만 잘 알고 하면. 중급부터 중상급까지가 더디게 올라가고, 중상급부터 고급까지는 정말 더디게 올라가요. 저도 아직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급에서 중급까지 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스피킹을 배우고, 또 뭐가 있죠? 뭐 라이팅도 하고, 뭐 듣기, 리스닝 이런 것도 하고, 우리는 다 따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 볼 때도 다 따로 해요. 근데 공부하실 때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어요. 초급 단계에선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I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I go to school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말로도 I go to school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게 거기 문법도 들어가고 내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꼭 이제 크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피킹이 되면서 리스닝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내 귀가 크게 들릴 정도로 크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과 리스닝을 동시에 하면서 그거를 문장으로 쓰면 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그걸 또 쓴 거를 다시 또 리뷰할 때 읽잖아요. 그럼 그게 또 리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길죠. 나머지 꿀팁들은 이제 책을 통해 보시는 걸로 네, 방송을 통해 또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30이라는 나이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 혹시 30살 돼가는, 나 30 무렵이다, 아니면 31살 뭐 이런 분들 있나요? 손 들어볼게요. 그죠.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 여기 보면은 30살 넘어도 늦은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서 도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제 30이 되는 여동생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뭐 이런 30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30살 여동생에게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가도 될까요? 이제부터 준비해서? 아직 어려워. 제가 이럴 때 정말 답답해요. 왜냐면 막 이래요. 앞에 부분은 제가 랭체님 제가 뭐 나이도 많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쭉 이렇게 사연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30이 됐는데 29이신 거예요. 내년에 30인데. 근데 저한테는 22자라는 숫자 자체가 지금 너무도 어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아직 어리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그 어학연수죠. 풀타임 어학연수를 받으러 떠난 게 30살이에요. 네, 그리고 해외 취업부터 한 것도 처음 이룬 것도 30살이 넘었어요. 그러시니 이제는 20살이라고 30살이라고 이게 늦은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이는 나이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나이, 성별, 출신 배경, 피부색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되게 수평적으로 하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름을 부른다는 게 오늘 이제 철원에서 근무대 분들을 만나면서 병장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부대 관계자 분이셨는데 이 한국의 수직 문화가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한다고. 저도 한국에서 살아봤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것 때문에 되게 문화가 바뀌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문화 속에 이렇게 호칭 문화가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거냐면 외국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거든요. 회사에서. 그리고 어떤 그 타이틀을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평적으로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호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호칭 없이 만약에 타이틀이 없어요. 과장님, 대리님, 부장님 이게 없어요. 그럼 우리 당황하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호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호칭을 하다 보니까 딱 선이 그어지잖아요.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맞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저희 회장님한테 누구누구야 이러면 네, 안 되니까 그러네요. 호칭이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그 호칭을 바꾸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거를 국회로 보냅시다. 네.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아마 레이첼 저자님 만나신 분들 다 느끼실 것 같은데 막 긍정 에너지가 막 뿜뿜 나오죠. 그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즘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잘 안 되는데 저자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진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블로그 하면서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도 묻어나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 내가 긍정적이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블로그를 에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그때부터, 제 긍정 에너지를 그럼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그냥 걱정을 좀 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보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덜 했던 건데, 그게, 긍정으로 보여지나 봐요. 네. 고민을 덜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도 또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첫 질문 딱 드리고 바로 알았어요. 나는 별로 괜찮던데, 먹을 것도 괜찮고, 이런 거부터, 이분은 되게 적응도 잘하시고, 되게 이렇게 성격이 유하셔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는 분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나, 이제 좀 더 추가해드리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한국에서 하고 외국에서 비교한다? 일하고, 치열하게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여기나, 거기나. 근데 이제 업무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들은 있지만, 어쨌든, 어디에 살거나 그런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들어가면 꼭 못된 사람 한 명씩은 꼭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한 명씩 또 있고. 이런 것처럼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외국 회사도 회사를 옮겨 다녀도 꼭 그런 캐릭터들이 딱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덜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있긴 있지만, 그거를 그냥 좀 털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한국에 산다고 이런 사람이 옆에 없지도 않으니까.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거 되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